둔촌주공 23억이래요. 네, 맞습니다. 둔촌주공이 이제 14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그때 헬리오시티가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14억 8천인가? 15억 조금 안 되게 찍혔었을 겁니다.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뭐 15억이 안 되는데 둔촌주공이 왜 14억 되냐 하면서 이제 안 샀던 게 한 1년 3개월 전이죠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한 많이 오르면 한 8억에서 9억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물론 조합원 분하고 뭐 일반 분양하고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둔촌주공을 분양 받으신 분들은 이제 잘 된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둔촌주공 그때 실제로 그 분양을 계약할지 안 할지 그거를 결단을 내리던 순간은 되게 불확실할 때였어요.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왜 안 받았어요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리스크였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됐었고, 뭐 실거주도 해야 됐었고, 뭐 복잡한 게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때 실거주 뭐 대출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많은 상태에서 청약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 당첨이 된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금 여력이 좀 있었습니다. 물론 그때 약간 기대는 했죠. 대출을 풀어주겠지, 뭐 실거주도 풀어주겠지,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대는 했지만 솔직히 그 낮은 확률이었거든요. 높은 확률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. 뭐 99% 다 해준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죠. 그러니까 그때 당첨을 돼도 계약까지 간 사람들은 뭐 정 안 되면 뭐 사채를 쓰든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뭐 받든 어떻게 뭐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약을 했고요. 그런 게 전혀 없는 분들도 많았습니다. 전혀 없는 분들. 뭐 나는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고 뭐 지금 나는 뭐 직업이 뭐 불안정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당첨이 됐단 말이에요. 그때 점수가 엄청 낮게 당첨이 됐었으니까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포기를 했다고 해서 왜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냐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. 그건 어려운 거예요.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받을 수 있냐라는 거는 지나고 나서 뭐 로또 번호 다 알고 나서 지난주로 돌아가면 당연히 당첨되겠지만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럴 확률이 높진 않다. 근데 물론 그 당시에 그런 건 있었어요. 돈이 많고 이런 분들은 그래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면서 그냥 넣은 거죠. 근데 넣는데 된 분들도 있고, 근데 이제 대부분은 돈이 없는데 우선 넣어요. 돈이 없는데 넣고 당첨되고 저 무심코 넣어봤는데 됐는데 어쩌죠? 이런 분들이 청약 시장에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, 포기한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올랐으니까 뭐 억울한 마음도 들고 뭐 그러겠죠.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? 그게 선택의 어떤 결과인 거니까 그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고, 또 그런 기회가 또 옵니다. 제가 항상 말하지만 1980년대 후반 올림픽 때부터 해가지고 90년, 91년까지 그 3, 4년간 집값이 정말 폭등을 합니다. 서울의 뭐 은평구에 뭐 아파트가 1년에 2배씩 올라가고 뭐 전세도 막 2배씩 뛰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정도 되는 분들,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부동산 자산가 분들, 그런 분들이 그때 집이 없어가지고 다 막 엄청 힘들고, 그때 당시 그 돈 많은 50대, 60대들, 지금으로 지금 80세, 90세 정도 되는 분들이죠. 이런 분들 욕하고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똑같아.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거를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당했어요. 언제?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당했다고. 그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은 30대, 20대들이 지금 60, 70대들을 욕해. 기득권이라고. 근데 이런 시대가 또 지나가잖아요. 또 지나면은 또 욕합니다. 누가? 2000년대생들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을 막 욕할 겁니다. 왜 자산 다 가지고 있냐 하면서 또 욕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어쨌든 몇 번의 기회들이 오는데 그때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가장 좋아요. 준비가 잘 돼 있는 게 가장 좋고,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랬는데 우연찮게 나한테 왔어. 그래서 내가 이거 휘둘렀으면 분명히 홈런인데 라는 멋진 공이 온 거야. 근데 나는 실력이 없어서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공이 오기를 또 기다리고 내가 그때까지 더 실력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력을 갖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, 이번에 놓쳤기 때문에 나는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뭐 전혀 없습니다. 사실 인생은 길게 보는 것이고, 지금 3, 40대 분들은 지금 7, 80대들과는 좀 다르죠. 지금도 60대, 70대 분들이 건강이 상당히 좋아요. 그래서 예전에 60대와 지금의 60대는 달라요. 그래서 지금은 건강도 훨씬 좋으시고 체력도 좋고 일도 더 잘하고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? 지금 30대, 40대인 분들은 아마 지금 부모님 세대들보다 건강이 더 좋을 거예요. 건강이 훨씬 더 좋겠죠. 그리고 아마 뭐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할 거고, 뭐 로봇이든 AI든 뭐든 발전을 많이 할 거라서 우리가 60, 70대 되면은 그때는 진짜
은퇴를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굳이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보통 60대에 은퇴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즐긴다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구조와 직업 체계에서는 그래 노인이시니까 이제 그만 퇴근하시죠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건데 우리 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. 우리 때는 더 오래 일할 수도 있고 회사든 어디서든지 간에 뭐 이제 신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로봇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AI로도 많이 대체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청년 대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냐 뭐 저는 그거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 모릅니다. 20년 전에 지금의 시대를 예측을 못하듯이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의 시대는 또 예측을 못하니까 또 다른 기회가 오겠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. 열심히 투자 공부하면서 돈 모으고 있었는데 그간 봐두면서 파이팅하던 단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. 난 아직 덜 모아서 약간 허탈했는데 다음 기회가 또 오겠죠.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냐면 내가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내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게 이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위로하다가 왜 때려?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관심 등록해놓고 즐겨찾기 했다고 해서 내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고 내 건 아니죠. 장바구니에 담은 거를 결제를 해가지고 배송까지 와야 됩니다. 중간에 주문 취소가 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그 물건을 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살 수 있다면 사는 거,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 뭐 이런 결단과 선택이 더 중요한 거죠.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막 째려보고 있어요. 째려보고 있는데 얘네들이 올라가요. 그러면은 아 그때 살 거리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. 두 번째는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. 이거는 괜히 지금 올라가는 거지 다시 하락할 거야라는 괜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생기기도 합니다. 이게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을 때 못 가진 거는 대부분 나의 문제거든요. 왜냐하면 내가 경제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뭔가 결단을 못 내렸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내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황의 문제로 이제 삼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. 그래가지고 이거 왜 올라가냐? 이거 사람들이 좀 뭣도 모르고 사는 거다. 2차 하락이다. 뭐 이런 생각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로 저거 막 올라가는데 뭐 의미 없다. 뭐 저건 어차피 뭐 잠깐 반짝이다. 뭐 이런 생각으로 가기도 합니다. 근데 그 마음을 버려야 돼. 그 마음을 버리고 얘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진짜 얘가 그냥 단순 과열이어가지고 그냥 호재가 터져가지고 그냥 올라가는 거지만 그 호재가 당장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호재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상황이 진짜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올라가나 보다 올라가는 분위기인가 보다 라는 건지를 판단을 잘해야 돼요. 그거 없이 이 시대가 문제다. 정책이 문제다. 이 제도가 문제다. 왜 대출을 풀어주냐.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은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. 정치평론가로서는 뭐 가능할 수는 있는데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장바구니에 담아놨어. 근데 나는 이 세제가 필요해. 근데 내가 이 세제를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가격이 올라갔어. 그럼 나는 세제를 안 사면 되나? 아니죠. 나는 세제가 필요한 사람인데. 근데 와, 이 회사 문제가 많네. 왜 가격을 올려? 왜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사서 품절을 시켜? 짜증나게?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제가 필요했던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투자든 뭐든 감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. 감정을 섞는 순간 판단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. 결론이 이상하게 나와. 그래서 뭐 어느 순간 갑자기 사회운동가가 돼 있어. 그러면 안 됩니다.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집 살라고 왔다가 사회운동하고 있습니다. 갑자기 머리에 막 띠를 둘러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이게 실용주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. 그냥 나는 그냥 집이 필요한 거지. 왜 이렇게 이 집을 사고 비싼데 뭐 다들 뭐 고평가를 하고 뭐 우리나라 어차피 망할 건데 왜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는 볼 수가 없어. 나는 그냥 투자자인 거지 나는 뭐 어떤 정치가가 아니잖아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주택을 좀 여유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최소한 비아파트라도 좀 풀어야 되는데 비아파트를 지금 못 풀고 있죠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지금 빌라나 오피스텔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무주택자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대부분 무주택자분들은 아파트를 살고 싶고 그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막 화가 나는 거지 빌라나 오피스텔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화를 내지는 않거든요. 오히려 빌라랑 오피스텔이 많아지는 거를 좋아하세요. 왜 그러냐면 빌라랑 오피스텔이 많아지면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유의미하게 전세가 안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무주택자분들도 사실 지금 빌라랑 오피스텔 많이 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. 왜? 전세가 올라갈 것 같으면 빌라 오피스텔을 많이 지어야 돼요. 근데 국민들이
국민들이 지금 이것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설득의 영역인 거지 국민들이 뭐 다주택을 뭐 권장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못 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전 잘못된 게 아닌가. 왜냐면 지금 빌라랑 오피스텔 풀어줘도 안 짓는데 그 규제하고 있어. 풀어줘도 지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안 풀어주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 하는 거지. 근데 그게 뭐 다주택자를 뭐 양성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빌라 다주택자를 하게 해줘야 지금 분양이 되는데 그래서 참 모르겠습니다. 답이 없다. 이대로 가면은 뭐 터지는 거지 뭐. 사업 취소된 운정 3, 4블록 옆에 6블록 사전청약 당첨자입니다. 파리 목숨이라는 게 참 어찌 돼야 될지 모르겠네요. 제가 예전에 사전청약 그 제도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사전청약은 그냥 보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구축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청약이든 최대한 많이 알아보시고 되는 대로 빨리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맞습니다. 이 사전청약이라는 거 기다렸다가 큰 문제 생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청약이 되게 나쁜 제도라는 거는 이게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서 그렇거든요. 어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어찌 보면 당첨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거든요. 분양가도 미정이지 착공 시기도 미정인 상태에서 그냥 넌 당첨됐어라는 증을 하나 준 건데 이 증을 믿고 있기는 참 어렵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청약도 많이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집들도 많이 알아보시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면은 사는 게 좋지 않나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다가 되면요. 그래서 희망 고문인 거죠. 그럼 뭐 기다려 봐야지 뭐 어떡하겠어요. 청약제도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전 국민이 당첨되려면 무주택 장기로 유지해야 되고요. 맞습니다. 청약제도는 저는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요. 청약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폐해를 미친다고 생각합니다. 청약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살려고 청약을 하는 건데 이 아파트와 빌라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똑같은 주택으로 취급되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고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. 솔직히 그냥 빌라랑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 떼가지고 그냥 비아파트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세제를 적용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청약제도 자체도 그냥 없애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당연히 공급도 많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 집에 더 좋은 집으로 가게 되면 어찌됐든 그 사람이 살던 집들이 비니까 그 빈 집을 또 다음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옮겨오고 이런 식으로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청약제도는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주택으로 오래 살면 또 집을 갖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장의 어떤 기본 원칙과는 좀 다른 식으로 이게 집이 또 가다 보니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는 사람들도 많고 반대로 돈이 없는데도 또 좋은 집에 당첨돼서 막 몇 억을 돈 벌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거야말로 지금 시장을 좀 약간 좀 왜곡시키는 게 아닌가.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이런 청약 제도라는 거를 유지할 정도로 지금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집이 엄청나게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는 것도 뭐 몇만 채, 몇십만 채가 부족하다는 거지 예전처럼 뭐 서울 인구가 300만에서 600만, 800만, 막 1000만으로 막 뭐 10년 단위로 막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집이 지금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절규를 하고 있는 뭐 노태우 정권 뭐 시작할 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. 지금 이런 제도를 운영하면서 대다수가 지금 집을 사는 게 손해다. 오히려 청약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수백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?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. 오늘 CPI 물가지수가 2.4% 나왔어요. 2% 초반이면은 한국은 금리 낮춘다고 얘기를 했던 곳입니다. 그 구간까지 이제 온 거예요. 그러니까 한국은 금리를 낮추는 게 맞아요. 어떤 분들은 금리 왜 낮추냐 집값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물가가 2.4인데 금리를 왜 3.5를 유지하냐고.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물가를 잡으려고 인상을 하는 건데 물가가 잡혔는데 금리를 왜 올립니까?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인 거고 왜요? 그럼 집값 올라가잖아요. 집값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는 것이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건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지금처럼 3.5를 계속 유지하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신용대출 받아놓은 게 엄청 많아요. 그게 지금 터지기 직전이거든요. 뭐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고 뭐 PF도 있고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경제라는 거는 이제 당구에서 말하는 쓰리 쿠션이거든요. 경제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혜택을 주면요. 보통 부작용으로 돌아오고요. 반대로 나한테 당장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은 것들은 쓰리 쿠션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게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순히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뭔가 바라는 거에 안 좋으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닌 거죠.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데
코로나 때부터 막 대출이 엄청 많았어요. 근데 뭐 겨우겨우 막 이자 내면서 막 살고 있는데 신용대출 같은 게 막 올라간단 말이야, 이자가. 그래서 이걸 뭐 카드론으로 막 가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100명이 망할 거 뭐 90명이 망하겠죠. 뭐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나머지 10명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니까 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금리라는 거는 어쨌든 물가를 잡는 것이고, 물가가 잡혔다면은 금리를 이제 낮춰가지고 물가를 자극시키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하다가 멈추겠죠. 그러면서 이제 적정 중립 금리를 찾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, 그거에 대해서 왜 금리 낮춰요?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. 그럼 집값은 어떻게 해요? 집값은 공급을 많이 해서 잡으면 되는 거죠. 근데 공급을 또 못 하잖아요. 공급은 안 되는데요. 그러니까 그걸 좀 해결하자고요. 그걸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건설 쪽에 있어봐서 아는데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. 저도 건설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. 건설회사가 현장 하나 딱 만들면요,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시골 동네 그 무슨 리 같은 수준이 있죠. 그런 데 가면은 아주 그 마을이 아주 그냥 번창해집니다. 갑자기 팔이 날리던 조그마한 그 구멍가게 마트에 그 앞에서 이제 건설 노동자라고 하는 그 근로자분들이 막 점심에도 뭐 밥 먹고 막 술 먹고 하면서 막 갑자기 여관이 막 북적북적해지고, 그다음에 이제 차들이 막 다녀. 그러면서 갑자기 주유소 사장님이 갑자기 돈을 막 갑자기 벌기 시작합니다. 거기다가 이제 뭐 밥집이 갑자기 잘 돼요. 그래서 뭐 소주 같은 게 막 팔리고 막 그럽니다. 그럼 그분들이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뭘 하냐면은 막 집도 사고 뭐 TV도 사고 막 이런 걸 합니다. 뭐 편의점에 맨날 담배 살라고 막 줄 서 있고, 편의점 사장님이 막 표정이 좋아. 그래서 갑자기 그분이 뭐 차를 바꾸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차를 바꿨으니까 또 차가 또 잘 팔려. 뭐 가구를 바꿨으니까 갑자기 뭐 가전이 잘 팔리고 가구가 잘 팔리고 막 이런 걸 합니다. 그럼 거기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또 우리 회사 이렇게 잘 되네 하면서 또 여기서 또 우리 또 임금 좀 올려주십시오 하면은, 원래라면 전혀 안 올려줄 것 같던 그 사장님이 그래 올려줄까? 올릴 때 됐지 하면서 또 올려줘.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이제 신난다고 또 회식을 합니다. 그러면 또 이제 가구 공장 앞에 있는 소주집이 또 갑자기 장사가 잘 돼. 그럼 그 소주 팔아가지고 돈 번 분이 나 이거 뭐 하지? 라고 하다가 이제 집을 바꿀까?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, 뭐 주식을 살까 해서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도 있고. 삼성전자 막 갑자기 주가가 올라.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돈이 이렇게 순환을 시키는 거에 상당히 괜찮은 게 이제 건설업입니다. 물론 건설업을 계속 이렇게 키우는 게 부작용도 커요. 부작용도 큽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설업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. 뭐 우리도 미국처럼 뭐 IT 기반의 뭐 이런 걸 하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.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건설업에 이렇게 목을 맬 수밖에 없냐면,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보통 건설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건설업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, 물론 부작용도 큽니다.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생기는 그런 고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도 말했듯이 경제를 너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좋습니다. 나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안 올 거고 너네는 문제가 많으니까 너네는 좀 당해봐야 돼,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다 나한테 피해로 옵니다. 반대로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도움이 돼가지고 갑자기 경제가 다 잘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